에이, 천하의 바보 멍청이. 20회를 뼈 빠지게 일해 모은 전 재산 고작 과부년 하나 사겠다고 다 내놓다니.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따로 없구나. 돈 받아준 조생원, 그 음흉한 눈이 반달처럼 휘더니 혀로 입술을 쓱 핥는군요. 그 뒤에 끌려 나온 건 마른 몸에 빛바랜 옥색 치마, 고개 푹 숙인 젊은 과부 하나. 전현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허나 이상도 하지. 바보 돌쇠 그놈, 제 전 재산 날린 주제에 왜 그리 환하게 웃는 게야. 그리고 그날 밤 둘이 나눈 첫마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바보 소리 듣는 머슴놈이 하필 그 과부를 샀을까? 그리고 분이는 그 밤 돌쇠에게 무슨 말을 꺼냈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충청도 은진고을 두매산골 깊숙한 곳에 갈마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말의 안장처럼 생겨서 갈마치라 불렀는데 논이 99마지기여 밭이 50마지기. 그 가운데 절반을 큰댁이라 불리는 분홍집에서 붙이고 있었습니다. 큰댁 주인 양반은 10년 전 역질에 세상을 떴고 그 뒤로 안주인 한씨가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큰댁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세 줄 패인 인자하되 만만치는 않은 과부 안주인이었습니다. 이 큰댁에 머슴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여 돌쇠. 15 먹던 해 누더기를 걸치고 큰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아이를 마님이 거두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성도 없고 이름 석자 쓸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쓸 줄 모르는 척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자라면서 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등짐 100근을 져도 끄떡없고 쟁기를 소 대신 끈 적도 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억센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이놈이 바보였습니다. 아니,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멍하니 웃고 말을 시키면 더듬더듬 겨우 대답하고 뒷간이 어딘지 몰라 마당에 서서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휴, 저 바보 덩어리는 힘만 세지 머리에는 콩나물국이 들었나 봐. 큰댁 마님이 불쌍해서 거뒀지 안 그랬으면 벌써 굶어 죽었을 놈이여. 돌쇠가 바보 소리를 들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5에 들어와 올해로 25. 꼬박 10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고 해가 꺼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큰댁 마님은 그런 돌쇠가 애처로웠는지 품삯을 꼬박꼬박 챙겨주었고 돌쇠는 한 번도 그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돌쇠야, 장에 가서 엿이라도 사 먹지 그러냐? 큰댁 마님이 물으면 돌쇠는 헤헤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님. 돈은 모아야지. 뭐에 쓸라고? 그냥요. 마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돈이란 것을 모으라고 누가 가르쳐 준 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라고. 하지만 돌쇠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돌쇠가 이 마을에 오기 전의 일입니다. 돌쇠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가 섞인 형은 아니었습니다. 고아끼리 만나 의형제를 맺은 사이, 이름은 복만이. 돌쇠보다 4살 위였고 머리가 좋고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관아 근처에서 심부름을 하며 글자를 배웠다 했습니다. 복만이 형은 어린 돌쇠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밤마다 몰래 달빛 아래 땅의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쇠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호랑이? 아니, 무식한 거야. 글을 모르면 평생 당하고만 살아. 양반놈들이 뭐라고 써놓든 고개만 끄덕여야 해.
그게 제일 무섭다. 복만이 형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새야, 한 가지 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무기가 뭔지 아냐? 칼?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어린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도 바보를 경계하지 않거든. 바보 앞에서는 누구나 말이 많아져. 비밀 얘기도 거리낌 없이 하지. 왜? 어차피 바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복만이 형은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머리가 좋아. 나보다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세상이 그걸 알면 너를 위험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바보인 척해. 평생. 알겠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바보가 되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완벽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갈마치 큰 댁에 머슴으로 들어갔고 복만이 형은 30리박 읍내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찜 하나로 시작한 장사가 제법 불어나 복만이는 돈을 모아 분이라는 처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분이. 슬픔이 깃든 고운 눈매에 오른쪽 볼에 점이 하나 있는 관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은 종년 출신을 왜 맞느냐 했지만 복만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신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고운 사람이 제일이지. 돌쇠는 형수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았고 바보인 척해야 했기에 형과도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장날에 장터 구석에서 몰래 만나 안부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형, 잘 살고 있지? 그래, 잘 산다. 우리 분이가 살림을 잘해. 내년에는 너 종문석 값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 그건 됐어. 내가 모으고 있으니까. 이놈아, 머슴 품삯으로 언제 그걸 다 모아? 그런데 1년 전, 장날이 돌아와도 복만이 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2달, 석 달. 돌쇠는 불안했습니다. 바보인 척 읍내에 볼 일이 있는 양 끌려가서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의 수다 속에 섞인 말 한마디. 읍내 복만이 알지? 장사하던. 그 사람 산에서 떨어져 죽었대. 돌쇠의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복만이 형이 죽었습니다. 산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만이 형은 산짐승처럼 산길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에서 나무를 하며 자란 사내가 산에서 발을 헛디딘다고? 형이 죽었어. 아니, 죽임을 당한 거야. 돌쇠는 더 알아보았습니다. 바보인 척 읍내를 어슬렁거리며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바보의 귀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주워 모았습니다. 복만이 형은 죽기 전 몇 달간 조생원이라는 양반 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조생원. 은진고을에서 고리대금과 인신매매로 악명 높은 몰락양반. 관아의 하급 아전들과 줄이 닿아 있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복만이 형이 조생원 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복만이가 조생원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뭔가를 본 모양이야. 그러게, 괜히 남의 속을 들여다보면 못 쓰는 거요. 그리고 복만이 형이 죽은 뒤 분이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조생원에게 종으로 넘겨졌습니다. 남편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복만이 형이 조생원에게 빌린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리긴 뭘 빌려. 없는 빚을 만들어 씌운 거지. 돌쇠의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여전히 멍한 미소를 걸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바보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을 더 참았습니다. 석 달 동안 장에 갈 때마다 조생원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바보의 눈으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머슴의 귀로.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조생원이 분이를 장터에서 팔려 한다는 것을. 여종을 파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분이는 젊고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살림도 했고 바느질도 했고 밭일도 했습니다. 부잣집 양반들이 소실이나 여종으로 사려고 입맛을 다실만 했습니다. 게다가 조생원에게 분이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복만이의 아내. 복만이가 혹시 무언가를 남겼을지 모를 여자. 차라리 팔아서 돈을 챙기고 먼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속 편했을 것입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분이 형수를 내가 산다. 전 재산을 써서라도. 이튿날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돌쇠가 큰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안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냐?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냐?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다. 내 종문석감 만들겠다고 모은 돈. 어찌할 셈이냐?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다 주십시오. 전부 다. 큰댁 마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에 단정히 쪽진 머리, 이마에 주름 세 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 달라고? 내 전 재산을? 그 돈이면 내 종문서를 끊을 수 있는 돈이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여종을 사려 합니다. 뭐라? 조생원이 내일 장터에서 여종을 판다 했습니다. 과부 여종을. 그 여종을 사겠습니다. 큰댁 마님이 눈이 커졌습니다. 이마의 주름이 한 겹 더 깊어졌습니다. 과부 여종? 네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예. 돌쇠야. 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 돈은 내 종문서 값이다. 그걸 쓰면 넌 평생 머슴으로 사는 거야. 평생. 알겠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종을 사겠다고? 예. 왜? 대체 왜?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만이 형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사고 싶습니다. 큰댁 마님이 한참 돌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을 키운 자식 같은 머슴.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마님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님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의 비밀을 억지로 까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회할 거다. 안 합니다. 내가 말려도 소용없겠군. 예. 큰댁 마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마단에서 닭어 꽃기어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다려라. 마님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 밑에서 헝겊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돌쇠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엽전 300냥과 은자 10냥. 내 10년 품삯의 전부다. 돌쇠는 절을 했습니다. 깊이, 또 깊이. 마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돌아서며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 돈이 내 자유였는데. 돌쇠는 마님의 등 뒤로 주멀거렸습니다.
아주 나지막이 마님도 듣지 못할 만큼. 형, 기다려. 형수님을 내가 꼭 데려올게. 그리고 돌쇠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25해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이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물렁했습니다. 간밤에 비가 온 탓인지 논두렁에 물이 고여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둥근 얼굴, 그리고 바보의 미소. 오늘이 끝이야. 오늘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진장은 5일장이었습니다.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 고을에서 제일 큰 장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인데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파는 우시장에서 음매 소리가 들리고 옹기 파는 영감이 옹기요, 항아리요! 목청을 돋우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챙챙 울렸습니다. 장터 한편 큰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조생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름때 낀 갓을 비스듬히 쓰고 기름진 도포를 걸치고 불룩한 배를 내밀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 귀 아래 사마귀가 볕에 번들거렸습니다. 그 옆에 막동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코가 한쪽으로 휘어진 험상궂은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돌쇠는 형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알았습니다. 복만이 형이 장날마다 자랑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분이는 말이야, 눈이 참 고와. 슬퍼 보이는 눈인데 그게 참 예뻐. 정말 그랬습니다. 고운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에는 슬픔이 아닌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볼에 작은 점이 있었고 빛바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손목이 새끼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을 묶듯이.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의 이가 저절로 갈렸습니다. 형수님이 저 꼴이야, 형. 조생원이 부채로 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자, 구경들 하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물건이오. 22살 젊은 과부 여종. 살림 잘하고 바느질에 밭일까지 되는 만능 여종이오. 얼굴도 나쁘지 않으니 소실로 들여도 되고 일만 시켜도 본전은 뽑고 남을 거예요. 사내들이 킬킬거렸습니다. 앞줄에 선 배불뚝이 양반이 부채질을 하며 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봐. 얼굴을 보자. 분이가 움직이지 않자 막동이가 다가가 분이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분이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사내들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오, 제법이네. 저 눈 좀 봐. 슬픈 눈이 새끼가 있어. 얼마부터 시작이요? 깨깨거리는 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200냥, 250, 300. 값이 올라갈수록 조생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혀가 스르르 입술을 훑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사내.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졌으나 그 얼굴은 멍하니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무명 바지 저고리의 집신, 바보 돌쇠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거 큰 댁네 바보 모습 아니여? 야, 돌쇠야, 여기 왜 왔어? 구경하러 왔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조생원 앞까지.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종을 사겠어요.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한 박자 뒤에 웃음이 폭발했습니다. 뭐? 바보 돌쇠가? 저놈이 돈이 어딨어? 히야, 바보가 여자를 사겠대. 세상에 이런 구경이 있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돈보따리를 풀어 조생원 앞에 놓았습니다. 조생원의 가늘었던 눈이 커졌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엽전이 가득, 그리고 은자까지. 이게 전부 네 돈이냐? 예, 예,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조생원이 손가락으로 은자를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조생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마귀가 달린 얼굴이 만족스럽게 구겨졌습니다. 헐, 바보 주제에 돈은 꽤나 모았구먼. 조생원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을 살폈습니다. 이미 300냥이 나와 있었는데 돌쇠의 보따리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허, 거래성사. 이 여종은 이 바보 머슴에게 팔겠소. 낙동이가 분이의 손목에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아니, 풀어서 돌쇠에게 건넨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분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자신을 산 사내를 보았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둥근 얼굴, 왼쪽 눈썹 위, 그리고 그 멍한 미소. 분이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한 겹 더 쌓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친 바보한테 팔려가다니.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장터를 벗어나 논뚝길로 잡아들었습니다. 돌쇠는 세 걸음 앞서 걸었고 분이는 세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논에서 개구리가 울었고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논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종이 되고 이제 바보에게 팔려왔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요? 분이는 앞서 걷는 사내의 넓은 등을 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장작을 패서인지 등의 힘줄이 울퉁불퉁했습니다. 문득 복만이의 등이 겹쳐 보였습니다. 복만이도 등이 넓었습니다. 그 등에 엎여 시냇물을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분이,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하며 웃던 복만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돌쇠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움막 같은 초가였습니다. 지붕에 얹은 볏짚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문은 창호지가 찢어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는 솥 하나와 깨진 장독 2개가 전부였고 방 안에는 이불 한 채와 나무 베개가 전부였습니다. 분이는 문간에 서서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신이 살 곳이었습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이불을 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나는 마루에서 자겠어요. 분이가 이불을 받았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돌쇠의 손은 돌덩이처럼 크고 거칠었지만 닿는 순간 부드럽게 물러났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분이는 이불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호롱불이 지지직 소리를 냈다. 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침묵이 바보의 멍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절 데리고 자려고 사신 겁니까? 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돌쇠가 화들짝 놀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바보처럼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분이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멍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더듬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물 위에 꼈던 안개가 걷히듯이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만이 형, 내 형이었어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복만이 형은 나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예요. 어릴 때 고아끼리 만나서 형이 나를 사람으로 키웠어요. 글을 가르쳐주고 세상 사는 법을 알려주고. 돌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지 않았습니다.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차분한 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이 죽었어요.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아요. 형은 산길을 눈 감고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분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불을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복만이 동생? 복만이가 동생이 있다고는 한 번도. 형이 나를 숨긴 것이에요. 바보인 척하는 동생이 있다고 알려지면 나한테 위험이 닥칠까봐. 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바보인 척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분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어 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형수님, 내가 형수님을 산 건 조생원 손에 형수님을 둘 수 없어서요. 그 놈이 형을 죽였어요. 확신은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래요. 분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돌쇠를 보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돌쇠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만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것을 남겼어요.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속 깊은 곳에서 누런 두루마리 하나를 구겨지고 접히고 바래었지만 소중하게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조생원에게 빼앗기지 마라.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복만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돌쇠가 두루마리를 받아 펼쳤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양, 행선지, 깨알 같은 복만이 형의 글씨. 돌쇠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장부를 읽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보라던 사내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건 환곡장부요. 관아에서 백성에게 빌려주는 곡식, 그 환곡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날짜마다 얼마를 빼서 어디에 팔았는지 다 적혀 있어요. 조생원이 관아 환곡을 몰래 빼돌려서 고리대금 미천으로 쓴 것이에요.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복만이는 이것을 알아서. 그래서 죽었어요. 호롱불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돌쇠가 장부를 다시 접어 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형수님, 이 장부가 있으면 조생원을 끝장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관아의 공식 기록과 대조해야 증거가 되니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바보인 척을 했어요? 10년 동안이나요? 돌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이 가르쳐줬어요. 바보인 척하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아무도 바보를 경계하지 않으니까. 바보 앞에서는 아무 말이나 하니까. 분이는 돌쇠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15부터 25까지 10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누가 놀려도 누가 침을 뱉어도 웃으며 참았습니다. 자유를 살 돈을 모았으면서도 그 돈을 자기가 아닌 남의 아내를 구하는데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형수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돌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분이라 하세요. 형수라 부르면 복만이가 생각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호롱불이 지지직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고 창호지 틈새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마루에서, 분이는 방 안에서. 같은 밤하늘 아래 같은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해서 바보 돌쇠와 과부 분이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봉삼이가 마을 전체에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앞니 빠진 입으로 침을 튀기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을 휘저으며. 야! 돌쇠가 미쳤어! 전 재산 10년치 품삯을 몽땅 과부년 하나 사는데 다 쏟아부었대! 아낙네들이 혀를 찼다. 아이고 세상에, 바보가 진짜 바보구먼. 불쌍한 건 종문석값 치를 돈이었는디. 허긴 바보가 뭘 알겠어. 여자가 예쁘니까 산 거겠지. 히히. 큰댁 마님만이 아무 말 없이 돌쇠네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 세 줄이 깊어졌습니다. 저 아이의 눈빛이 바보가 아니었어. 나는 분명히 봤어. 하지만 세상의 웃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돌쇠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부를 증거로 만들 것, 관아의 기록과 대조하여 조생원의 목에 올가미를 씌울 것, 복만이 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할 것, 그리고 분이를 지킬 것. 돌쇠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10년 전 복만이 형과 별을 보던 그 밤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형, 이제 시작이야. 바보짓은 아직 끝이 아니야. 이 바보짓이 끝나는 날은 형 원수를 갚는 날이야. 초가집 지붕 위로 별이 흘렀습니다. 밤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깨진 장독대 옆에 물을 길어다 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초가집이 좁고 허름했지만 분이의 손이 닿으면 달라졌습니다. 찢어진 창호지에 새종이를 발랐고 부엌바닥을 깨끗이 닦았고 마당에 자풀을 뽑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니 옷막 같던 초가집이 사람 사는 집처럼 변했습니다. 돌쇠가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마루에서 보리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 기억 속에 없는, 아니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밥을 짓는 냄새. 돌쇠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분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일을 하지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벽이 있었습니다. 복만이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분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바보인 척한 사내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누군가를 다시 믿기에는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돌쇠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받아 먹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더듬거리며 나갔습니다. 바보의 탈을 다시 쓰고 큰 댁으로 일하러. 대문을 나서면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형수님이 마음을 여는 건 내가 조생원을 끝장낸 뒤에도 늦지 않다. 돌쇠의 낮은 여전했습니다. 큰 댁에서 장작을 패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밭에 자풀을 메고 마을 사람을 만나면 히히 웃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돌쇠야, 과부 데리고 사니까 좋으냐? 밥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이놈의 바보야, 밥만 좋냐? 밤에는 뭐가 좋으냐? 밤이요? 이불이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돌쇠도 히히 웃었습니다. 완벽한 바보.
10사람이 봐도 100사람이 봐도 그저 멍청하고 순한 머슴. 하지만 돌쇠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면서 여물을 주면서 풀을 매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다, 지나가는 보부상의 이야기, 장터에서 들리는 소문. 바보의 귀는 완벽한 도청장치였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일장에 나온 보부상 하나가 막걸리를 마시며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은진고을에 새 사또가 온다며? 그래? 누가 오는데? 한양에서 내려온다는데 젊고 깐깐한 양반이래. 벼슬길에 올라 공을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온다던데. 허이, 그러면 관아에서 주무르던 놈들 좀 긴장하겠구먼. 돌쇠의 도끼질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멍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사또가 온다. 전임 사또와 달리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사또. 이건 기회다. 이 사또에게 장부를 들이밀면 무시하지 못할 거야. 환곡 천석 횡령이면 가명에서도 관심을 가질 규모. 제대로 처리하면 사또의 공이 되고 무기 넣은 사또도 공범이 되니까. 밤이 되면 돌쇠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오면 바보의 탈을 벗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복만이 형의 장부를 펼쳐놓고 낮에 주워들은 정보와 대조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양을 계산하고 누가 어디서 곡식을 받았는지 동선을 그렸습니다. 분이는 처음에 바느질을 하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울 일은 없어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무언가를 하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복만이를 죽인 놈을 잡겠다는 거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그를 모르지만 복만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많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밤부터 분이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 조생원에 대해 투덜거리던 것들. 처음에는 조각조각이었지만 돌쇠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복만이가 조생원 밑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장부 정리를 했어요. 조생원이 고리대금을 하는데 그 돈의 출입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거요? 네. 어느 날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분이 나 큰일 날 뻔했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더니 그날부터 밤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형이 조생원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관아 환곡이 빠져나간 걸 발견한 거요. 그래서 증거를 옮겨 적은 것이고. 그런데 조생원이 눈치를 챈 거요? 아마 그렇겠지요. 분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돌쇠가 분이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반드시 갚을게요. 형의 목까지요. 분이가 떠올린 정보 중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만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생원이 혼자 한 일이 아니야. 관아 안에 내통하는 아전이 있어. 이름이 김서방? 김아전? 하여튼 김시성을 가진 아전이 환곡 출납을 관리하는데 그놈이 조생원하고 짝짝꿍을 하는 거야. 돌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관아 안의 내통자가 김씨 아전. 이놈까지 잡아야 조생원을 완벽하게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복만이가 죽기 전날 밤에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 미안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걸 그랬어. 만약 내가 죽으면 그 장부를 들고 도망쳐. 절대 조생원한테 잡히면 안 돼. 그리고 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갈마치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있거든. 그 놈을 찾아가. 바보처럼 생겼는데 바보가 아니야. 내 동생이야. 그런데 나는 찾지 못했어요. 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생원에게 잡혀서 종이 되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장부만 품에 품고 겨우겨우 버텼어요. 그런데 분이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돌쇠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왔어요. 북만이 말대로 바보처럼 생겼는데 바보가 아닌 사람이. 돌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형은 알고 있었군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아닌 같은 원수를 가진 동지로. 돌쇠는 큰댁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한낮, 큰댁 사랑채에서 마님이 김장배추 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하다 말고 찾아온 돌쇠를 보고 마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돌쇠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라. 사랑채 문을 닫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돌쇠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큰댁 마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주름 세 줄이 깊어지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돌쇠가 놀랐습니다. 예? 네가 20살 되던 해 내가 밤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네 놈이 머슴방에서 글을 읽고 있더구나. 호롱불 밑에서. 그때 알았지. 아, 이놈이 바보가 아니구나. 돌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마님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가 바보인 척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 네 비밀은 네 것이니까. 돌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해준 것들이 스쳐갔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아이를 거두고 품삯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다른 머슴들이 괴롭히면 나서서 말리고 추운 겨울이면 소미불을 건네주던. 마님, 됐다, 울지 마라. 남자가. 이유를 말해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겠다. 돌쇠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만이 형 이야기, 의형제를 맺은 것, 형이 그를 가르쳐준 것, 바보인 척하라고 한 것, 그리고 형이 조생원 밑에서 장부를 정리하다 환곡 횡령을 발견한 것,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분이가 장부를 품고 종으로 팔려다닌 것, 전 재산을 털어 분이를 산 이유. 마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마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바람에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생원이라 그 구렁이 같은 놈.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느냐. 우리 큰댁 논 두마지기를 고리대금으로 빼앗아간 놈이다. 5년 전에 남편이 죽고 혼자 살림하는 과부에게 빚을 들이밀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니 결국 논을 내놓으라 했지. 나도 그 놈한테 당한 사람이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도 조생원의 피해자였습니다. 마님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뭘 도와주면 되느냐? 마님의 사돈이 고을 아전이시지요? 관아의 환곡 출납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만이 형이 남긴 장부와 대조하면 빼돌린 곡식의 양과 시기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사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위험하다. 관아 안에 조생원 편이 있을 테니. 알고 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아전입니다. 환곡 출납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서방을? 그것까지 알고 있었느냐? 분이 형수님, 아니, 분이가 알려주었습니다. 마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라 부르다가 고치는 거 보니 네 녀석 바보인 척만 잘하는 게 아니구먼. 돌쇠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마님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마님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사돈에게 사람을 보내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돈의 남편은 고을 관아의 호방 소속 아전이었는데 김아전과는 다른 부서였기에 직접적인 위험은 적었습니다. 닷새 뒤 사돈이 보내온 물건이 큰 댁에 도착했습니다. 겉은 김장배추 보따리였지만 그 안에 관아 환곡 출납부 사본이 끼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복만이 형의 장부와 관아의 공식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고 대조했습니다. 호롱불이 지지직 타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호롱불에 기름을 보충해주며 밤을 함께 새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년간 관아에서 사라진 환곡이 무려 1200석.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도 200석이 더 많았습니다. 조생원은 복만이 형이 발견한 것 이후에도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200석이에요. 돌쇠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관아 환곡 총량의 거의 3분의 1에 달해요. 이 정도면 고을 백성 수백 가구가 봄에 곡식을 빌리지 못해 굶었을 것이에요. 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조생원이 빼돌려서 고리대금 미천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고리대금으로 빚 못 갚는 사람들의 논밭을 빼앗고 자식을 종으로 삼고 뱀이 제 꼬리를 무는 것처럼 관아 곡식을 훔쳐서 백성을 2번 착취한 것이에요. 돌쇠가 장부를 말아묶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갖추었어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새로운 사또? 그래요. 새 사또가 부임하면 그때 올릴 거예요. 전임 사또는 조생원과 한통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아전이 환곡을 관리하면서 빼돌림을 눈감아줬다면 사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새 사또는 다르오. 부임 초기에 큰 공을 세우고 싶을 것이니 이 사건을 관심 갖겠지요. 한편 조생원의 기와집에서는 불편한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생원은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 산에서 떨어지는 복만이의 얼굴이 밤마다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에 뒤척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분이 그년, 혹시 복만이 유품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분이는 글을 모르는 여자였고 복만이가 남긴 것이 있다 해도 그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분이를 산 놈은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바보와 무식한 년이 합쳐봐야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안은 쥐처럼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에 복만이가 장부 사본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리고 그걸 분이에게 남겼다면. 조생원이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밤중에 사랑채 뒷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막동이를 마주 앉혔습니다. 막동아. 예, 생원님. 그 바보 머슴 녀석이 산 여종분이 말이다. 막동이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코가 휜 얼굴이 촛불에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예, 그년이 문제가 있나요? 가서 봐라, 몰래. 그년이 복만이 유품을 갖고 있는지. 유품이요? 장부 같은 거 두루마리나 종이 쪽지나 뭐든 복만이가 남겼을 법한 것. 막동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만약에 있으면요?
조생원의 혀가 입술을 훑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려 사마귀 위에 그림자가 지었습니다. 빼앗아와 어떤 수를 써서든. 그리고 분이는요? 분이는 필요 없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 말의 의미를 막동이는 알아듣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밤부터 막동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밤마다 돌쇠네 초가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정찰했습니다. 수풀에 숨어 창호지 문 너머를 엿보고 마당의 장독대 뒤에 웅크리고 돌쇠가 일하러 나간 빈집에 몰래 들어가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돌쇠의 경고를 듣고 장부를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치마 속 깊은 곳에, 밤에는 베개 밑에 목숨처럼 품었습니다. 막동이는 초조해졌습니다. 사흘째 밤, 막동이가 초가집 뒤를 어슬렁거리다가 발밑에 뭔가를 밟았습니다. 바스락. 마른 나뭇가지 방 안에서 분이의 고개를 돌리며 귀를 세웠습니다. 누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숨을 죽이고 수풀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참 뒤에 분이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가 살금살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기운, 종으로 살면서 체득한 본능이었습니다. 돌쇠가 돌아왔을 때 분이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집을 엿보고 있어요. 돌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막동이 조생원이 보냈을 것이에요. 장부를 찾는 게죠? 그래요. 조생원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건 좋은 징조이기도 하고 위험한 징조이기도 해요. 돌쇠는 그날 밤 장부를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초가집 아궁이 안, 돌밑, 불을 때도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기름종이로 싸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정리한 증거문서, 관하기록과의 대조표, 빼돌린 곡식의 총량, 시기별 정리도 함께 숨겼습니다. 원본은 여기 숨기고 분이는 빈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에 빼앗긴다 해도 그건 빈 것이니까.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돌쇠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형이 더 무서웠을 것이에요. 혼자서 그 장부를 만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복만이도 그랬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항상 그랬어요. 무서우면 안 해? 무서워도 해야지. 돌쇠가 웃었습니다. 바보의 웃음이 아닌 형을 닮은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형이에요. 하지만 막동이의 감시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분이가 우물에서 물을 개면 저만치서 서성거렸고 장터에 가면 뒤를 밟았습니다. 돌쇠가 일하러 나간 낮에는 초가집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분이는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만이의 아내답게 이를 악물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삼이가 뛰어왔습니다. 앞니 빠진 입을 벌려 헐떡이며 돌쇠야. 왜 그래 봉삼아? 새 사또가 왔대. 어제 부임했다고. 한양에서 온 젊은 양반이래. 돌쇠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히히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봉삼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이마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사또는 사또지. 우리 고을 원님. 돌쇠는 그날 밤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왔어요.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사또에게 증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요. 새 사또가 부임하면 며칠간 인수인계를 해요. 그 기간에 김아전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사또가 관아 사정을 파악하기 전에 올려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닷새. 사또가 관아의 자리를 잡되 아직 아전들에게 휘둘리기 전 그 좁은 틈에 넣어야 해요. 분이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바보라니. 이 사내의 머릿속에는 관아의 구조도, 아전들의 역학관계도, 타이밍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돌쇠가 멍한 얼굴로 히히 웃었습니다. 장난기 섞인 바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바보인데요. 분이가 처음으로 푸하하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돌쇠가 그 웃음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분이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예쁘다. 형이 왜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지 알겠다. 돌쇠는 고개를 돌렸지만 귀는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닷새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돌쇠가 큰 댁에서 일하고 있는 한낮, 분이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올리는데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시꺼먼 그림자, 햇빛을 가릴 만큼 가까이. 오랜만이구먼, 분이. 분이의 손에서 두레박줄이 빠졌습니다. 첨벙. 우물 안에서 물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코가 휘어진 얼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 막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조생원님이 궁금한 게 있으시대. 복만이가 니한테 뭘 남겼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지? 막동이가 한 발짝 다가오자 분이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등이 우물돌에 닿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원님 말이야. 좋게 내놓으면 좋게 끝난대. 하지만 안 내놓으면. 막동이의 손이 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쇠집게 같은 손이었습니다. 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막동이가 분이를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물동이가 깨졌고 집신이 벗겨졌습니다. 분이의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대낮에 남정네들은 밭에 나가 있었고 아낙네들은 겁에 질려 문을 닫았습니다. 조생원의 하수인에게 대드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제발! 돌쇠야! 분이의 마지막 비명이 들판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어갈 무렵 돌쇠가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물동이, 흩어진 물, 그리고 길바닥에 분이의 집신 한 짝. 돌쇠는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집신을 주워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달아서 구멍이 뚫린 집신이었습니다. 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과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들었을 때도 참았습니다. 형수가 종으로 팔리는 것을 보았을 때도 참았습니다. 매일매일 바보인 척하며 살았을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 절규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바보 돌쇠의 절규.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보가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돌쇠는 뛰었습니다. 집신도 안 신고 맨발이었습니다. 뛰다 돌멩이를 밟으니 피가 났습니다. 돌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시덤불을 지나가며 종아리가 찢어졌습니다. 돌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분이. 아이들이 놀라서 비켰습니다. 엄마! 바보 돌쇠가 미쳤어! 큰댁마님이 울타리 너머에서 돌쇠가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발에, 피투성이 발에, 절규하는 얼굴에. 돌쇠야! 어디 가는 거야, 돌쇠야!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 발이 땅을 차는 소리,
그리고 형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새야, 분이를 부탁한다. 조생원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읍내 초입에 있었습니다. 보통 걸음이면 반 시진 걸리는 거리를 돌쇠는 4반 시진 주파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피처럼 붉었습니다. 조생원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에 기와지붕, 대문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잣집 남의 피로 지은 부잣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10년간 장작을 패고 쟁기를 끌고 가마니를 지며 단련된 어깨. 소 대신 쟁기를 끈다는 소문이 돌만큼의 어깨. 쿵! 대문이 박살났습니다. 나무가 쪼개지고 빗장이 튀어나갔습니다. 먼지가 폭발처럼 일었습니다. 대문 파편 사이로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 피투성이, 숨이 거친 사내. 분이 어딨어요? 마당은 넓고 기와집답게 사랑채, 안채, 광채가 둘러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아래에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 바보놈이. 사랑채 옆에서 막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때 묻은 검은 두루마기, 휘어진 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다가 이번에는 꽉 쥐었습니다. 눈에 살기가 올랐습니다. 조생원님, 그 바보 녀석이 대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안채 뒤에서 조생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바보놈이? 막동아, 좀 가르쳐줘라. 막동이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주먹을 탁 손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재미있네. 바보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어딨어요? 분이? 아, 그년. 광에 넣어뒀지. 왜? 데려가려고? 막동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돌쇠도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막동이의 주먹이 먼저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건달 밑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놈이었습니다. 패싸움은 밥 먹듯이 했고 칼을 맞아본 적도 곤장을 견딘 적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퍽! 주먹이 돌쇠의 왼쪽 뺨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돌쇠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막동이를 보았습니다. 피를 뱉고 다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뭐야, 안 쓰러져? 막동이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 방이면 웬만한 사내가 나자빠지는 주먹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코. 뼈가 우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의 코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번쩍함하며 땅에 한쪽 무릎을 짚었습니다. 막동이가 비웃었습니다. 거봐, 바보는 바보지. 주먹 한 번 못 날리고 맞기만 하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싸움을 몰랐습니다. 10년간 장작과 쟁기만 상대했지 사람을 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은 소만큼 세지만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돌쇠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분이를 내놔. 이놈이? 세 번째 주먹. 관자놀이. 돌쇠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돌바닥에 이마가 찍혔습니다. 네 번째 주먹. 명치. 숨이 끊길 듯 몸이 접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막동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바보 머슴을 때리는 것. 주먹이 닿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짜증이 났습니다. 안 쓰러지니까. 세 번째는 불안해졌습니다. 맞아도 일어서는 이놈이. 미쳤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이미 사람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코가 부러지고 눈두덩이가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핏빛 너머로 보이는 그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분이를 내놓으라고.
돌쇠가 또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이를 갈며 마당 구석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팔뚝만한 참나무 몽둥이.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첫 번째 몽둥이가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쾅! 돌쇠의 등이 활처럼 휘며 소리가 터졌습니다.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 땅에 엎어졌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것 같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몽둥이가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갈비뼈에서 무언가가 우두둑 소리가 나며 돌쇠의 입에서 피가 넘어왔습니다. 기침을 하니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붉은 것이 흙바닥에 튀었습니다. 세 번째 몽둥이가 왼팔을 내리쳤습니다. 뚝! 팔이 꺾이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돌쇠가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어진 채 눈이 뒤집혔다가 돌아왔습니다. 광 안에서 분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요! 죽여요! 죽는단 말이에요! 분이는 광 안에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나무 문에 피자국이 찍혔습니다. 장부! 장부 줄 테니 그만해요! 제발! 조생원이 안채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 이제 말이 통하는구먼. 조생원이 느긋하게 일어나 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룩한 배를 앞세우고 기름진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끌며 사마귀가 달린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느냐? 광 안에서 분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놓아주면 가르쳐드리겠어요. 내가 바보로 보이느냐? 먼저 말해. 그 다음에 놓아줄지 말지 생각해보마. 그 순간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기는 소리.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돌쇠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팔이 꺾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범벅인 사내가 한쪽 팔로 흙바닥을 짚으며 한 뼘 한 뼘 광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이. 그 입에서 나온 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섞인 신음. 이가 부러져서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울음. 분이. 나. 여기. 막동이가 기가 막힌 듯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이놈이 진짜 미쳤나? 아직도 살아서 기어? 조생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바보가 왜 안 죽지? 아니, 왜 포기하지 않지? 팔이 꺾이고 뼈가 부러지고 피를 토하는데 왜 기어오는 거야? 불안이 조생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바보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보는 아프면 울고 도망갑니다. 바보는 맞으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바보가 아닌 건가? 조생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혀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흩었습니다. 막동아, 끝내. 막동이가 몽둥이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몽둥이가 돌쇠의 등 한가운데로 내리꽂혔습니다. 퍽. 돌쇠의 몸이 납작하게 눌렸습니다. 기어가던 한쪽 팔이 힘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흙을 움켜쥐려던 손가락이 서서히 펴져서 흙바닥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돌쇠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광 안에서 분이의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분이는 문틈 사이로 돌쇠를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돌쇠를. 피 웅덩이 속에 엎드린 돌쇠를. 광을 향해 뻗은 힘 빠진 손을. 돌쇠?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복만이가 죽었을 때와 같은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 윙 소리만 남는 그 감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분이가 광문을 두들겼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주먹으로, 발로, 머리로.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다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장부 줄 테니 살려주세요. 제발! 조생원이 혀를 찼습니다. 츠, 시끄럽구먼. 막동아, 저 바보놈 치워라. 밖에 내다버려. 막동이가 돌쇠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었습니다. 돌쇠의 몸이 돌바닥 위를 끌려갔습니다. 피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부서진 대문 밖으로 큰 길까지. 막동이가 돌쇠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거기서 죽어라, 바보야.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흙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초승달이 떠올랐습니다. 돌쇠의 눈썹이 같은 모양의 다리.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쇠야,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형, 나 못 일어나겠어. 몸이 안 움직여. 그러면 기다려. 도움이 올 거야. 넌 혼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자국 소리.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봉삼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짧은 바지, 앞니 빠진 입을 벌린 채 달려왔습니다. 손에 호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이 돌쇠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봉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여? 돌쇠야! 돌쇠야, 죽었어? 야! 봉삼이가 돌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돌쇠가 신음을 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다! 야, 이 바보야! 누가 이랬어, 누가! 봉삼이는 겁이 많고 입이 가벼운 놈이었지만 마음만은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를 바보라고 놀린 적은 많지만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래도 유일한 친구였으니까. 여봐, 누구 없어? 사람 살려! 봉삼이의 목청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큰댁 마님이 달려왔습니다. 봉삼이가 마을에 쏜살같이 달려가 돌쇠가 죽게 생겼다고 소리쳤고 마님은 머슴 2명을 데리고 달구지를 몰아왔습니다. 호롱불 3개가 밤길을 밝혔습니다. 마님이 돌쇠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마에 주름 3줄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들것에 올려라, 조심해서. 팔이 부러졌다, 건드리지 마라. 머슴들이 돌쇠를 달구지에 눕혔습니다. 돌쇠가 신음을 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말하지 마라. 숨만 쉬어라. 분이가 조생원 집에. 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알았다. 분이는 내가 어찌할 테니 너는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라.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밤길에 호롱불이 흔들리고 돌쇠의 피가 달구지 바닥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큰 댁에 도착했습니다. 안방에 이불을 펴고 돌쇠를 눕혔습니다. 마님은 약방에 사람을 보내 의원을 불렀고 봉삼이에게는 약재를 구해오라 시켰습니다. 의원이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돌쇠의 몸을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왼팔이 부러졌고 갈비뼈가 2대 금이 갔습니다. 등에 심한 타박이 있고 피를 토한 것은 안에서 피가 고인 것일 수 있습니다. 코뼈도 부러졌고. 살 수 있느냐? 장이 다치지 않았다면 사흘이 고비입니다. 마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흘 안에 죽으면 안 되는 놈이다. 살려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최선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 마님의 목소리에 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원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밤새 간호했습니다. 돌쇠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가위에 눌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해 형. 나 못했어. 분위를 못 지켰어.
마님이 물수건을 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 세 줄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놈. 혼자 가지 말랬잖니. 왜 항상 혼자야, 이놈아. 둘째 날 열이 더 올랐습니다. 돌쇠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형, 나 바보 맞아. 분이 도망쳐. 장부는 아궁이 밑에. 마님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밑. 셋째 날, 해 뜰 무렵 열이 내렸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큰댁 안방,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댁 마님이 방바닥에 앉은 채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쥔 채.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이 열린 것을 보고 주름진 얼굴이 구겨지며 웃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살았구나.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마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턱이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분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마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조생원 집에 있다. 내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는데 광에 가두어둔 채 장부를 내놓으라 하고 있다고. 내놓았습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 버티고 있어. 돌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러진 팔이 지끈거렸습니다. 마님, 장부 사본이 제 초가집 아궁이 안에 있습니다. 돌 밑에 기름종이로 싸서 묻어놓았습니다. 그것과 관아 기록 대조표도 함께 있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네가 열에 들떠서 허튼 소리를 할 때 들었다. 돌쇠가 멈칫했습니다. 그것도 들으셨습니까? 형 미안해. 분이 도망쳐. 장부는 아궁이 밑에. 사흘 밤낮을 같은 소리만 했다. 돌쇠의 부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큰댁 마님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봉사미를 보내 초가집 아궁이에서 장부와 증거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봉사미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마님은 돌쇠가 아궁이에 숨겨둔 물건을 가져오라 고만 했고 봉사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충실히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마님은 서원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사돈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올리는 상언이었습니다. 마님의 붓이 한지 위를 달렸습니다. 글씨가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분홍 집안의 안주인답게 학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관아 환곡 1200석이 3년간 사라졌사옵니다. 조생원이 관아 아전과 내통하여 빼돌린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사옵니다. 붓을 놓았습니다. 먹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어서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하인을 불렀습니다. 늙었지만 입이 무거운 늙은 종. 이것을 관아에 전하되 반드시 사또에게 직접 올려라. 아전에게 주면 안 된다. 아전 손에 들어가면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마님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 대여섯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데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부탁이 있네. 마님, 뭔데요? 조생원 집에 분이라는 여종이 잡혀있네. 조생원의 하수인 막동이가 대낮에 끌고 간 것은 다들 알지.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관아에 상언을 올렸네. 포졸이 올 것이야. 하지만 그 전에 조생원이 분이를 해치거나 빼돌리면 안 되네. 아낙네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디요? 마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자하되 만만치 않은 미소. 조생원 집 앞에 가서 앉아있게.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어. 여자 대여섯이 대문 앞에 앉아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못하거든. 사람 눈이 있으니까. 아낙네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조생원의 보복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큰댁 마님의 눈을 보자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하라시면 하지요. 마님은 우리 은인이시니. 이튿날 아침 조생원의 기와집 대문 앞에 아낙네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멍석도 안 깔고 맨바닥에 앉아서 그냥 있었습니다. 조생원이 아침에 대문을 열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아낙네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야, 당장 꺼져! 남의 집 앞에 왜 앉아 있어? 아낙네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낙이 코를 풀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생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막동이를 시켜 쫓아내려 했지만 막동이도 여자 6을 패면 어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정네를 패는 것과 여자를 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자를 때리면 온 마을이 들고 일어난다. 조생원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수십 배로 커졌습니다. 왜 저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인지, 누가 시킨 것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낙네들은 교대로 왔습니다. 아침 6, 낮 6, 저녁 6. 18명이 돌아가며 조생원 집 앞을 지켰습니다. 조생원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분이에게서 장부를 빼앗지도 못했습니다. 분이는 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며 장부는 없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으로 조생원은 관아 쪽에도 손을 써야 했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아전을 통해 새 사또에게 줄을 대야 했습니다. 뇌물 준비, 인사 준비.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바보 머슴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 그냥 바보짓이었을까? 아낙네들이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일까? 분이가 장부가 없다고 발 빼몬 것. 진짜 없는 걸까?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생원은 아직 그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큰 댁에서 돌쇠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팔에 부목을 대고 얼굴은 아직 부어 있었고 갈비를 감싼 천이 움직일 때마다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직접 관아에 가야 합니다.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어는 이미 올렸다. 포졸이 올 것이네. 포졸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사또 앞에서 직접 증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전들이 중간에서 흐지부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님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내 꼴이 그게 뭐냐.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분이가 아직 그놈 손에 있습니다, 마님. 돌쇠의 부은 눈에서 무서운 빛이 났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습니다. 마님이 한참 돌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5 먹은 아이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뼈만 남은 몸으로 그래도 눈만은 살아있던 아이. 그때의 눈과 지금의 눈이 같았습니다. 알았다. 달구지를 준비시키마. 달구지가 관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쇠는 달구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목을 댄 팔, 천으로 감은 갈비, 부은 얼굴. 곁에 마님이 앉았고 마님의 품에 장부와 증거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삼이가 소를 몰았습니다. 앞니 빠진 입을 꽉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다쟁이 봉삼이가 침묵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쇠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느낀 것입니다. 달구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돌쇠의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입안에서 올라왔다가 삼켰습니다.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관아가 보였습니다. 대문 위에 은진현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가 달구지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님이 팔을 잡아주려 했지만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발로 서야 합니다. 관아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정면에 동원이 있었고 그 앞에 포졸 4~5명이 서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사또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분위기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현판에 은진현 동원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돌쇠 일행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큰댁 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마에 주름 3줄, 남색 치마 저고리, 단정한 쪽머리. 시골 분홍의 안주인답게 기품이 있었습니다. 은진 갈마치 큰댁 한시라예요. 어제 사또 나으리께 상언을 올린 사람이에요. 오늘 증인을 데리고 왔어요. 포졸이 돌쇠를 보았습니다. 부목을 대고 얼굴이 부어있고 피가 말라붙은 사내. 이 사람이 증인이요? 그래요. 잠시 뒤 동원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동원은 넓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각이진 턱에 날카로운 눈, 팽팽한 사모를 쓰고 청색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깐깐하게 생긴 사내였습니다. 사또의 옆에 서기관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아전 서넛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눈이 유달리 작고 어깨가 움츠린 아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자를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아전? 김아전의 눈이 돌쇠를 훑고 그 옆에 큰댁 마님을 훑고 마님의 품에 안긴 문서 보따리를 훑었습니다. 그 순간 김아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큰댁 한씨의 상언은 읽어보았소. 관아 환곡이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이요? 큰댁 마님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밝혀낸 증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부목을 대고 얼굴이 부어 터지고 피가 말라붙은 사내. 네가 증인이냐? 그렇사옵니다. 돌쇠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더듬거리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바보의 탈이 필요했습니다. 조생원의 내통자 김아전이 바로 옆에 서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돌쇠가 유창하게 말하면 김아전이 조생원에게 급히 연락을 보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분의를 해칠 수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상처가 심하구나. 누가 이렇게 했느냐? 조생원의 하수인이 때렸사옵니다. 포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큰댁네 바보 머슴 아냐? 바보가 관아에 왜 온 거야? 사또가 손을 들어 주의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상언에 적힌 대로라면 증거 문서가 있다 하였는데 보여줄 수 있겠느냐? 큰댁 마님이 보따리에서 문서 묶음을 꺼내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복만이가 만든 장부 사본, 돌쇠가 정리한 대조표, 관아 환곡 출납부 사본. 사또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 이것은?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듬지 않았습니다. 바보의 탈을 벗었습니다. 벗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김아전이 듣든 말든 이 자리에서 사또를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아전들이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듬거림이 사라지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동원을 채웠습니다. 이 장부는 고 복만이라는 자가 조생원 밑에서 일하며 관아 환곡이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옮겨 적은 사본이옵니다. 사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방금까지 더듬거리던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입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장부의 좌측열은 날짜이옵니다. 우측열은 빼돌린 곡식의 양이옵니다. 그 옆은 매각처와 금액이옵니다. 이것을 관아의 공식 환곡 출납부와 대조하면 돌쇠가 대조표를 펼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날짜에 관아 기록상 환곡 100석이 출납되었으나 실제로 백성에게 나간 것은 60석이옵니다. 나머지 40석이 조생원의 창고로 빠져나갔사옵니다. 이것이 3년간 반복되었고 총량은 1200석에 달하옵니다. 사또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숫자를 대조하고 눈을 좁혔습니다. 1200석이라. 이 고을 환곡 총량의 3분의 1이 넘는 양이 아니더냐? 그렇사옵니다. 이 곡식이 사라지면서 봄에 종자를 빌리지 못한 백성 수백 가구가 굶주림에 시달렸사옵니다. 사또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젊은 관리의 눈이었습니다. 공을 세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면서 동시에 분노하는 눈이었습니다. 돌쇠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에는 내 통자가 있사옵니다. 순간 기마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기마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환곡 출납을 관리하는 아전이 조생원과 짜고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빼돌린 것이옵니다. 기마전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기마전을 보았습니다. 김서방, 환곡 출납이 내 소관이지? 그것은 이 장부에 적힌 날짜와 양이 네가 관리하는 출납부의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기마전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벌벌 떨며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변명은 나중에 들어보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칼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또 나으리,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사또가 돌쇠를 보았습니다. 이 장부를 처음 발견한 사람 고 복만이는 1년 전에 죽었사옵니다. 산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하였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형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오나 복만이는 어릴 때부터 산에서 나무를 하며 자란 사람이옵니다. 산길을 눈 감고도 다니는 사람이 산에서 발을 헛디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사옵니다. 사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살인을 의심하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복만이가 이 장부를 만든 것을 조생원이 알아채고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만이의 아내분이에게 없는 빚을 씌워 종으로 삼았사옵니다. 돌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생원의 집광에 갇혀 있사옵니다. 장부를 내놓으라며 가두어 놓은 것이옵니다. 원한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포조를 보내시오. 서기관이 벌떡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사또의 명이 울렸습니다. 하나, 조생원을 체포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환곡 횡령 및 살인 사주 혐의다. 둘, 조생원의 집에 갇혀있는 여인 분이를 즉시 구출하라. 셋, 조생원의 가택을 수색하여 장부, 곡식, 뇌물 증거를 모두 확보하라. 넷, 김아전은 당장 구금하라. 도주하지 못하게 포박하시오.
포졸 18명이 관할을 뛰쳐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돌쇠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서 있을 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참았던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당 돌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진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비뼈가 쑤셨습니다. 코에서 또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멍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돌쇠의 미소였습니다. 형, 했어. 내가 해냈어. 큰댁마님이 돌쇠 곁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돌쇠야. 정말 잘했다. 돌쇠가 마님을 보았습니다. 부은 눈으로, 피 묻은 얼굴로, 코가 부러진 채로. 마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참은 눈물이었습니다. 봉삼이가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니 빠진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다쟁이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돌쇠가 바보가 아니었어? 한편 조생원의 기와집, 포졸 18명이 말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말굽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포졸대장이 말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사또명이다. 조생원을 환곡 횡령 및 살인 사주 혐의로 잡아들이시오. 대문을 열어라.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었습니다. 부수시오. 포졸 넷이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닷새 전 돌쇠가 혼자 박살낸 문은 임시로 판자를 대어 막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림없었습니다. 판자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당에 조생원이 서 있었습니다. 조생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생원, 사또명이니 순순히 따르시오. 조생원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뒷문에도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누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은진구울의 도둑이오. 포졸대장이 조생원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조생원의 갓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기름때 낀 갓이 흙바닥을 굴렀습니다. 사마귀가 달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혀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지만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공포의 입술 핥기였습니다. 줄을 대시오. 포졸이 조생원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같은 새끼줄이었습니다. 분이의 손목을 묶었던 것과 같은 줄. 옆에서 막동이도 잡혔습니다. 도망치려다가 담을 넘다가 포졸에게 다리를 잡혀 떨어졌습니다. 코가 휜 얼굴이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포졸 셋이 달려들어 눌렀습니다. 막동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개 같은... 놓으라고. 닥쳐. 사또명이다. 막동이의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던 그 손이 이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포졸이 광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소?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여인, 오른쪽 볼에 점, 빛바랜 옥색 치마를 입은 여인.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은 피투성이었고 이마에 멍이 들었습니다. 닷새를 이 어둠 속에서 버텼습니다. 분이가 눈을 가렸습니다. 닷새만의 빛이었습니다. 포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소. 다 끝났소. 나오시오. 분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한 발, 두 발, 문턱을 넘었습니다. 햇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어디 있어요? 관아에 있소. 살아 있어요? 살아 있소. 분이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달려와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이야, 괜찮아. 다 끝났어. 관아로 가자. 돌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관아 앞마당, 달구지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낙네 둘이 분이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돌쇠가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부목을 댄 팔, 천으로 감은 갈비, 부어 터진 얼굴, 피가 말라붙은 옷,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분이가 뛰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몸에 힘이 없었지만 뛰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서 그래도 뛰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멍든 이마, 피 묻은 손.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돌쇠의 부어터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깨진 그릇을 다루듯이. 이 바보. 왜 혼자 왔어요? 왜 그렇게 맞고도 분이를 두고 올 수가 없었소? 팔이 부러졌잖아요. 갈비뼈도, 코도. 당신 얼굴이. 돌쇠가 멍한 얼굴로 히히 웃었습니다. 나, 바보라서. 일부러 더듬었습니다. 일부러 바보인 척했습니다. 분이를 웃기려고. 분이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주먹으로 돌쇠의 멀쩡한 쪽 어깨를 톡 쳤습니다. 진짜 바보, 진짜 멍청이, 진짜 돌대가리. 히히. 다시는 혼자 가지 마세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혼자 맞지 마세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마당에 두 사람의 울음 섞인 웃음이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기관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큰댁마님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봉삼이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앞니 빠진 입을 벌리고 콧물을 흘리며 서러운 듯이. 으아, 돌쇠야, 나 너 바보라고 그렇게 놀렸는디. 미안해. 조생원은 관아에 끌려와 사또 앞에 꿀려졌습니다.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숫자가 대조되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조생원은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모함이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만 기마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구금된 기마전이 모든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조생원이 3년간 자신에게 뇌물을 주며 환곡을 빼돌리게 했다는 것. 복만이가 이를 발견하자 조생원이 막동이에게 시켜 사고를 만들었다는 것. 조생원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김서방 네가 알아서 한 일이지. 나는... 조생원, 관아 환곡 1200석 횡령, 살인사주, 인신 불법매매. 죄가 무겁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가명으로 이송하겠다. 장 100의 유배, 가산 몰수가 예상된다. 조생원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바보 돌쇠가 조생원을 잡아넣었대. 바보가 아니었어. 글도 읽고 장부도 분석하고 사또 앞에서 증거를 직접 제출했대.
10년 동안 바보인 척한 거래. 세상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바보 덩어리는 머리에 콩나물국이 들었다고. 아이고, 쥐구멍에 숨고 싶다. 나는 더해. 바보야, 밤에는 뭐가 좋냐고 물어봤다고. 그때 돌쇠가 이불이 따뜻하다고 했을 때 속으로 날 보며 웃었겠어? 봉삼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그 앞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온갖 동네 비밀을 바보 앞이니까 상관없다며 콩 볶듯이 쏟아놓았는데 그 바보가 다 듣고 있었다니. 난 이사 가야 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생원은 가명으로 이송되어 장일백을 맡고 전라도 끝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가사는 몰수되었습니다. 기름때 낀 갓과 도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귀가 달린 얼굴은 장을 맞아 처참하게 부었습니다. 막동이는 장 80에 관아 노역형, 휘어진 코는 더 휘어졌습니다. 기마전은 파직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몰수된 조생원의 재산 중 일부는 피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빼돌린 환곡의 일부가 복구되었고 고리대금에 빼앗긴 논밭도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큰댁마님의 논 두 마지기도 돌아왔습니다. 큰댁마님이 돌쇠와 분이를 불렀습니다. 돌쇠의 상처는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부목은 풀었지만 팔이 온전히 움직이지는 않았고 코는 조금 비뚤어진 채 붙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부기는 빠졌고 멍한 미소 대신 편안한 웃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님이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 종문서 말이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문서. 전 재산을 분이를 사는데 써버려서 종문서 값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마님, 그건... 마님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롱불에 가져다 대니 활활 불이 붙었습니다. 종이가 타며 재가 되었습니다. 뭘 하시는? 네 종문서다. 이제 없다.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마님?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것이야. 돌쇠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깊이, 깊이. 마님, 은혜를 평생. 됐다. 마님이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또 하나를 꺼냈다. 이번에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 돌쇠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땅 문서다. 내 논 두 마지기를 너에게 주마. 마님, 그건 안 됩니다. 조생원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은 논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네 덕분이야. 그리고 이것은 선물이 아니야. 네가 이 집에서 10년을 일한 품삯이다. 밀린 품삯을 이제야 제대로 쳐주는 것이야. 마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돌쇠와 분이는 논 두 마지기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돌쇠의 팔은 거의 나았지만 무거운 것을 들면 아직 쑤셨습니다. 분이가 옆에서 씨앗 주머니를 들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바보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어제까지 히히 웃던 바보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하고 글을 읽고 세상 물정을 꿰뚫어 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영리한 돌쇠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보인 척한 돌쇠가 이상한 것이었습니까? 봉삼이는 한동안 돌쇠를 보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동네 비밀을 떠들었는지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야, 봉삼아. 왜? 내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네가 이웃집 막내딸 좋아한다는 거. 너 그거 혼자 떠든 적 있지? 내 앞에서. 봉삼이의 얼굴이 무처럼 하얘졌습니다. 나 진짜 이사 간다. 분이는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습니다. 돌쇠가 밭에서 쟁기를 끌다가 넘어질 때, 봉삼이가 또 허튼 소리를 할 때, 큰댁마님이 보내준 떡을 먹을 때, 그 작은 미소가 점점 커져서 어느 날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돌쇠가 빨래를 널다가 저고리를 거꾸로 걸어놓은 것을 보고 당신은 싸움은 그렇게 무섭게 하면서 빨래는 왜 못해요? 돌쇠가 멋쩍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건 형이 안 가르쳐줘서. 분이가 또 웃었습니다. 복만이 이야기가 나와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슬픔 옆에 따뜻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들판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 돌쇠와 분이가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고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 응, 나를 산 건 복만이 때문이었어요? 돌쇠가 멀리 산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소.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의 유언이었습니까? 형수님을 지키라는. 그랬어요? 하지만 돌쇠가 고개를 돌려 분이를 보았습니다. 오른쪽 볼에 작은 점, 슬픔이 거쳐가는 고운 눈,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지금은 아니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분이가 분이니까. 바보의 얼굴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돌쇠의 얼굴이. 25살 사내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내의 얼굴이. 분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돌쇠의 어깨에 얼굴을 대었습니다. 살며시, 아주 살며시. 돌쇠가 굳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보. 분이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리밭이 일렁거리며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해 겨울, 초가집 지붕에 눈이 쌓였습니다. 지붕 위에 볏짚은 새 것으로 바꾸었고 창호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부엌에는 소치 2개로 늘었고 장독대에 된장과 고추장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돌쇠가 방바닥에 앉아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무언가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이가 들여다보려 하면 등을 돌리며 감추었습니다. 뭘 만드는 거예요? 비밀이요. 또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분이가 웃었습니다. 돌쇠도 웃었습니다. 초가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가 만들고 있던 것은 빛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분이에게 줄 빛. 서툴렀지만 이빨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장작을 패던 손으로, 쟁기를 끌던 손으로. 조생원 집 대문을 박살낸 어깨의 사내가 빗살 하나에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겨울 초가집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보가 결국 해냈구먼. 바보가 아니지. 은진고을에서 제일 영리한 놈이야. 아니야. 큰댁마님이 마당 앞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마에 주름 3줄 위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보 맞아. 사랑에 빠진 바보. 굴뚝 위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초가집 창호지에 호롱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진짜 바보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여 제 속마음을 숨기는 자이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바보인 척할 줄 아는 자라 하였느니라. 허나 이 이야기의 돌쇠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바보인 척한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어 전 재산을 내던진 진짜 바보였을까요?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에 달렸느니라. 이 바보 머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좋아요는 이 이야기꾼의 밥값이고 구독은 다음 야담을 부르는 부적이며 댓글은 제 귀에 꿀입니다. 다음에는 더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